이강민의 잡지사 3월 15번째 페이지. 그동안 케이크 한 조각, 피자 한 조각에만 집착했던 잡지사 구독자 여러분, 이제는 교양 있게 우주 한 조각 어떠신가요? 신간 날마다 우주 한 조각으로 돌아온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주먼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마다 우주를 생각하는 천문학자 지웅배 우주먼지입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신간이 나왔어요. 신간이 날마다 우주 한 조각 지웅배 괄호 열고 우주먼지 지음이라고 써있는 따끈따끈한 신간이 나왔습니다. 1월에 우리 처음 나오셨을 때는 직접 번역을 하신 코스믹 그래픽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직접 집필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책인지 홍보 한번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번에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어릴 때 천문학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차장님을 보고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아요. 제가 그 캐릭터를 좋아했던 이유가 우주를 가이드하는 역할이어서 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우주를 가이드하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이제 아마 요즘에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값비싼 우주망원경으로 촬영한 여러 화려한 사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얼핏 보면 그냥 되게 컬러풀하고 예쁜 뭐 새로운 내 스마트폰 배경화면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천문학자들이 사진을 찍는 이유는 뭐 물론 보고 예쁜 사진을 보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천문학적 발견과 우주의 비밀들을 캐내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술관에 가면 도슨트의 설명을 들어야 작품을 더 디테일하고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여러 다양한 화려한 사진들 그 의미가 천문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천문학자의 눈으로 한번 해설하는 그런 책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성이 굉장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날짜별로 마치 우리 그 365일 명언집이나 약간 성경 큐티 책처럼 날짜별로 하루에 사진 한 장 그리고 글 하나의 글 이렇게 읽는 구성입니다. 뭐 이렇게 의도하신 이유가 뭐 이제 사실 이 책이 그 쭉 이어지는 시리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똑같은 출판사에서 날마다 구름 한 조각이라는 구름 사진을 매일매일 보는 컨셉의 책이 있었고요. 또 앞서서 꽃 그림을 또 하루에 하나씩 살펴보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이제 우주를 또 천문학자처럼 매일매일 느껴보는 습관을 가져보자 이런 뜻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좋네. 그럼 한꺼번에 다 읽고 싶은 사람도 참아야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우주의 시간은 우리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완독하셔도 된다 한꺼번에.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구성과 높은 퀄리티에도 불구하고 우리 에디터가 오게티를 하나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첫 페이지 지웅배 씨 소개란에 이강민의 잡지사 출연 양력이 쏙 빠졌다고. 잡지 조각이 빠졌다고 지금. 안타깝게도 이 책을 집필하던 당시에는 아직 잡지사와 연이 안 닿아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책을 쓰게 되면 그때는 첫 번째 문장에 잡지사 이력을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저희도 부담스러우니까 중하단 쪽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화제의 신간을 뭐 직접 사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특별히 먼지님께서 잡지사 구독자들을 위해서 5권을 제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책 선물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가오는 일요일 자정까지 저희 유튜브 영상에 글을 달아주시면 되는데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수많은 우주 사진, 우주 조각들 중에 가장 내 마음을 움직인 조각은 무엇인지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이런 시청 후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5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잡지사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란에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따로 공지해 두겠습니다. 먼저는 근데 사실 아무리 촬영 장비가 발전한다고 해도 사람 맨눈으로 보는만 못하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근데 우주 사진만큼은 진짜 사진으로 봤을 때 더 좋은 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갖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직접 우주복을 입고 우주에 날아가도 진짜 눈으로 봤을 때 사진처럼 예쁘게 우주를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안타깝지만 눈으로만 보면 그 사진만큼 예쁘게 보긴 어렵습니다. 설사 내가 우주까지 간다 해도? 그래요? 왜죠? 이게 이제 중요한 그 차이가 있는데요. 사람 눈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망원경 아니면 카메라하고 가장 큰 차이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뭐 DSLR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글쎄요. 카메라하고 네. 색깔이 다른가? 일단 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예. 카메라는 셔터를 오래 열어두면 긴 시간 동안 빛을 꾸준히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흐릿하고 어두운 빛이라 하더라도 계속 빛을 열어두고 모아두면 굉장히 밝게 찍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눈은 한 번 시신경에 빛이 닿으면 예. 그대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지속적으로 빛 알갱이를 모아서 네. 그걸 증폭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 사진들 중에 이런 사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뭐 도시 야경 같은 거 찍을 때 카메라 렌즈 오래 열어두고 자동차가 쓱 지나가는 그 빛의 궤적을 담을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유도 카메라는 그냥 그 셔터를 오래 열어두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빛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네. 우리가 이러한 방식을 카메라에서 노출 시간을 늘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망원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원경의 렌즈를 오래 열어두고 우리가 찍고 싶은 천체 대부분은 굉장히 어둡다 보니까 그 빛의 노출 시간을 길게 늘려서 더 밝게 찍게 되는 거죠. 또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사람의 눈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예. 굉장히 좁은 파장 대역의 빛만 볼 수 있지만 여러 망원경들은 이제 과학적 목적에 따라서 X선을 찍기도 하고요. 자외선을 찍기도 하고 뭐 이번에 올라간 제임스 웹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을 주로 찍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파장 대역에 다양한 파장의 빛으로 또 사진을 찍기 때문에 네. 우리가 눈으로만 볼 때보단 더 화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우주를 봤을 때 장점이 분명히 있다. 근데 우주망원경이 지구로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마치 우리가 사진 파일 서로 보내주듯이 이미지를 전송해 주는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특히나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유선 인터넷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그 커다란 안테나를 가지고 주고받는 방식의 통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정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느린 속도로 몇 비트밖에 안 되는 그 인터넷을 주고받거든요. 예. 그래서 데이터 대부분은 그냥 이진법, 바이너리 코드예요. 1010, 111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다시 지상에서 이미지로 이제 다시 처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 좀 재밌는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예전에 화성 근처를 처음 날아갔던 메리너 4호라고 하는 탐사 로봇이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컴퓨터가 바이너리 코드를 이미지로 바꾸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정말 뭐 일주일 가까운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근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탐사 로봇이 화성 근처에 날아간 성공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엔지니어들이 하루빨리 이미지를 그림으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어떤 짓을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 바이너리 코드를 일단 101011로 쭉 출력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종이를 길게 가위로 잘랐어요. 그래서 네. 각각의 바이너리 코드마다 네. 그 이미지 속에 있는 밝기나 색깔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진을 길게 자른 다음에 벽에다가 쭉 붙입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있던 그 문방구에 가서 네. 크레파스를 사왔어요. 네. 그리고 그 크레파스로 각각에 있는 숫자 칸에 맞는 색깔을 하나하나 칠합니다. 네, 진짜 그 네모네모 로직을 또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그 최초의 화성 이미지가 사실은 크레파스로 완성된 이미지입니다. 일주일을 못 기다려서 네. 그렇게 안달이 난 거죠. 보고 싶어서. 그 그림이 아마 지금도 나사에 전시가 되어 있는 걸로 오히려 제가 너무 알고 상징적이고 좀 네. 낭만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망원경에서 그 데이터를 보내주면은 흑백 상태로 처음에는 볼 수 있는 거. 네, 아주 정확한 이야기이신데요. 사실 아까 제가 뭐 요즘의 망원경들은 네. 눈으로 볼 수 없는 X선이나 자외선, 적외선 같은 파장의 빛으로 관측을 한다. 예. 그거에 색을 입혀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얼핏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임스 웹이 찍은 사진 분명 눈으로 즐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제임스 웹은 애초에 눈으로 볼 수 없는 네. 적외선 파장의 빛만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네. 못 봐야 되는데. 못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아름다운 네. 제임스 웹의 컬러풀한 사진은 대체 뭘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예.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진을 촬영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망원경들은
어디가 더 밝고 어두운지 빛의 세기만 관측을 합니다. 네. 물론 제임스 웹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외선 파장의 대역에서 빛의 세기를 감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숫자로 옮겨서 우리에게 이진법 코드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네네. 그럼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를 받았을 때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어느 영역의 빛이 더 밝은지 어두운지 네. 빛의 세기의 상대적인 그 분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파장대역의 그 빛이니까 눈으로 보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색을 입힙니다. 네. 그래서 세기에 비례해서 예. 더 밝은 지역은 더 강하게, 더 어두운 지역은 더 어둡게 색을 인공적으로 입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같은 적외선이라 하더라도 파장이 좀 더 긴 종류의 적외선은 더 붉은 빛으로, 파장이 더 짧은 빛, 그 적외선은 더 푸른 빛으로 색을 입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파장에 따라서 푸르딩딩한 단색 이미지, 붉으스름한 단색 이미지, 그러니까 다양한 그 색깔로 이루어진 여러 장의 단색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우리가 뭐 녹색 컬러의 단색 이미지, 빨간색 컬러의 단색 이미지, 파란색 컬러의 단색 이미지를 겹쳐서 그것을 합하면 마치 텔레비전에서도 네네. 그 RGB 픽셀이 모여서 색깔을 만드는 것처럼 그 RGB 단색 이미지들이 모여가지고 컬러풀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런 컬러 사진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유튜브 오늘 사진을 많이 띄워드릴 거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날마다 우주 한 조각이 실린 흥미로운 사진들을 조각조각 우리가 감상해 볼 텐데 오늘 뭐 운전 중이시거나 뭐 산책 중이시거나 좀 위험한 분들을 빼놓고는 이왕이면 좀 유튜브로 함께 시청을 해주시면 훨씬 풍부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전뭐 어떤 사진인가요? 약간 뭐랄까요? 거미줄 모양처럼 이렇게 뭔가 쫙쫙 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딱 저 그 육각형 모양으로 쫙 뻗어 있는 저 잔상이 네. 그 제임스 웹이 찍은 사진들에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 볼 수 있는 약간 트레이드마크, 낙관이라고 볼 만한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저것도 제임스 웹이 찍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제임스 웹으로 찍은 페가수스 자리 방향에 한 2천만 광년 거리에 떨어진 NGC 7469라고 하는 은하의 모습입니다. 은하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그 우리가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방금 보신 것처럼 중심부에 붉은 빛이 육각형 모양으로 뻗어 있는 모습인데요. 네. 저게 이제 왜 나타나는 특징이냐면 그 제임스 웹의 거울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로켓에 접어서 싣기 위해서 육각형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그 육각형 모양의 거울의 모양 자체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종의 회절 잔상이에요. 잔상이구나. 네. 저거는 물론 뭐 지울 수도 있지만 약간 트레이드마크다 보니까 약간 그 남겨두는 그런. 진짜 제임스 웹 낙관이라고 왜 그러셨는지 알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유독 밝게 빛나고 있는 천체 주변에서 저 낙관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 빛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은하 중심부에서 굉장히 밝은 빛이 지금 새어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은하 중심에 아주 무겁게 그 성장하고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블랙홀은 우리가 물질을 집어삼키기도 하지만 또 주변에 뜨겁게 달궈진 그 물질의 원반이 있어서 아주 막대한 에너지를 또 방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블랙홀 주변에 강렬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의 잔상이 저렇게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저기 그 아까 회절 잔상 주변에 빨간색 점 같은 걸로 이렇게 보이는 거는 어떤 건가요? 그 은하 또 주변부를 보면 그 붉은 점이 점점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어져서 찍혀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또 저건 뭐냐면 그 제임스 웹은 특히나 이제 적외선 빛을 잘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 별들이 한창 태어나고 있는 별들의 산실이 있는데 그 아기 별들이 또 굉장히 밝은 빛을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아기 별을 감싸고 있는 먼지 구름이 미지근하게 달궈지면서 유독 적외선 빛을 강렬하게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속에서 보실 수 있는 붉은 조각들은 그 중심에서 아기 별들이 한창 태어나고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붉은 점이 새로운 별의 탄생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 맞습니다. 분만실이네. 그렇죠. 그래서 은하 중심에서는 거대한 블랙홀의 성장 과정을 볼 수 있고 은하 원반 외곽에서는 또 갓 태어난 아기별들의 탄생 순간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확실히 좀 우주 사진은 사진으로만 봐도 멋지지만 이렇게 네. 좀 맥락이나 설명이 곁들여지면 더 뭔가 우리가 마음속에 와닿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넘어갈까요? 와, 이번에는 뭔가 압도적이다. 소용돌이 형태로 예. 뭔가 토네이도의 중심부 같기도 하고 달팽이 모양 같기도 하고 저건 뭡니까 저거? 약간 보시면 좀 섬뜩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여기는 은하 M74라고 하는 곳의 모습을 제임스 웹으로 촬영을 한 겁니다. 예. 근데 굉장히 유령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서 실제로 유령 은하 팬텀 갤럭시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데요. 네네. 이 은하를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제임스 웹만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인데요. 제임스 웹은 그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별빛 사이에서 숨어 있는 미지근한 먼지 구름의 모습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모습은 은하 중심에서 외곽까지 네. 소용돌이 치면서 이어진 나선 파일 속에 먼지띠 필라멘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진을 잘 보시면 네. 그 사진 오른쪽 특히 아래쪽에 예. 조금 텅 비어 있는 동그란 그 구멍 같은 거를 그래, 커다랗게 뚫려 있네요. 네, 볼 수 있는데요. 저곳 말고도 그 필라멘트를 따라서 곳곳에 둥근 구멍이 남아 있는 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 뭐죠? 저게 뭐냐면 나선파를 따라 살고 있던 별들 중에 진화가 다 끝나서 거대한 초신성 폭발과 함께 사라진 그 흔적이에요. 그래서 초신성이 터지면서 주변에 그 충격파가 퍼져 나갔고 그 주변에 있던 먼지 구름이 둥글게 이제 밀려 나간 거죠. 저긴 또 죽음의 순간이구나. 맞습니다. 죽음의 어떤 잔해. 예. 근데 이 사진이 되게 독특한 게 아까 봤던 사진이랑 이 사진 다 은하의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잘 보시면 큰 차이를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어떤 차이죠? 가운데 저 퍼렇게 돼 있는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아까 봤던 사진에서는 은하 중심에 굉장히 밝은 빛을 토해내는 블랙홀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육각형 모양으로 뻗어나가는 빛의 잔상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진에선 중심부가 오히려 깨끗하게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퍼렇게 빛나고 있는 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씩 보면 은하들 중에서 그 중심에 거대한 블랙홀이 관측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블랙홀 대신 높은 밀도로 별들이 모여 있는 중심부 성단이라고 해서 뉴클리어 성단, 핵 성단이라고 부르는 천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현장이 아마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블랙홀이 성장하지는 못했고 높은 밀도로 그냥 성단까지만 모여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은하마다의 특성이 있고 뭔가 진짜 살아있는 생명체 같이 성장 패턴이 또 다 다릅니다. 근데 이게 특히 이 유령 은하가 조금 독특한 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이제 그 중심부에 핵 성단이 있는 걸로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되게 재미있는 가설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우리가 저 성단으로 의심되는 저 별들까지의 거리를 아직 정확히 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어쩌면 은하 중심부가 정말 텅 비어 있고 훨씬 더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배경 은하가 우연히 겹쳐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가설도 실제로 있어요. 아, 구멍 뚫린 종이로 보면은 그 뒤에 뭐 건물 같은 게 보이듯이. 네, 맞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뒤에 진짜 퍼런 엄청난 거대한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야, 재밌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또 만나보겠습니다. 네. 와, 일단 아주 압도적이죠. 저거는 진짜 AI가 뭐 시켜서 그린 것처럼 약간 타노스 건틀렛처럼 생기도 하고 창조의 기둥이라는 건가 본데요. 도르마무 같기도 하고 진짜 SF 영화에 나올 것 같아요. 그 포항에 가면 호미곶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상생의 손. 네, 그 손가락 조형물 있잖아요. 예. 네, 딱 그 모양처럼 생겼는데요. 그러네. 저도 제임스 웹이 찍은 사진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 스마트폰 배경 화면으로도 제가 설정을 해 놓았는데요. 멋있어요. 이게 사실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그 앞서서 허블 우주망원경으로도 원래 이곳을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허블로 찍었을 때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서 많은 천문학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었는데요. 정확하게 그 똑같은 지역을 이번에 제임스 웹이 더 선명하게 촬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조금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 게 원래 앞서서 2007년도경에 스피처라고 하는 제임스 웹의 선배 적외선 망원경으로 이곳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기서 뭐가 발견이 되냐면 되게 높은 수준으로 이온화된
원자들의 빛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천문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추정을 했냐면 이 정도로 원자들이 이온화가 되어 있다는 건 오래전에 여기에서 뭔가 굉장히 막대한 빛을 뿜어내는 현상이 있었을 거다. 원자를 다 이온으로 뜯어내는 아주 강렬한 빛이 어디선가 터졌을 거다. 예.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 이온화된 빛의 분포나 세기를 통해서 한 6,000년 전에 이 주변에 초신성이 터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창조의 기둥이라고 하는 저 높은 먼지 기둥까지의 거리가 네. 한 7,000광년 정도 돼요. 7,000광년이면 이게 긴 건가요? 짧은 건가요? 꽤 긴 거죠. 예. 그래서 거리가 7,000광년이니까 우리는 매 순간 7,000년 전의 모습을 지금 지구에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앞선 그 스피처 관측이 맞다면 네. 이미 6,000년 전에 네. 초신성 폭발과 함께 이 먼지 기둥은 다 날아가 버렸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아직 7,000년 전의 잔상을 보고 있어서 먼지 기둥이 파괴되기 전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지만 예. 사실은 먼지 기둥은 이미 일찍이 파괴된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사라진 예. 먼지 기둥의 잔상을 지금 보고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굉장히 재밌는 주장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몇천 년이 지나면 또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정작 이름은 창조의 기둥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예. 그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은하 중심에 아기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현장처럼 이것도 먼지 구름이 높은 밀도로 반죽이 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아기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현장이고요. 예. 저 창조의 기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게 독특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연하게 특히나 밀도가 높은 먼지 기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한 초신성이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 강렬한 별이 사방으로 에너지를 불어냅니다. 그러면 밀도가 낮은 지역은 다 씻겨 날아가게 되고요. 밀도가 높은 지역은 쉽게 안 날아가다 보니까 그 형체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다 미처 불려나가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그 높은 먼지 기둥 가닥들만 이제 길게 남아있는 거죠. 그 모습이 이제 우연하게 인피니티 건틀렛 아니면 손가락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하필 저런 모양으로. 네. 저 에디터는 미어캣이 서서 눈치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네, 그쵸? 본인의 삶을 또 반영한 해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그 다양한 해석이 이 우주 사진을 즐기는 되게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별자리도 똑같은 별들의 패턴을 보고 누군가는 어떤 모습으로 느끼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느끼고 이야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똑같은 모습의 천체를 보고 우리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면 또 되게 좋은 감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즐겨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주 한쪽하기 실린 사진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번에 로켓 같은 게 발사되는 현장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2011년 9월 13일에 당시 나사에서 세탁기 정도 되는 크기의 달 탐사선 라디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발사하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발사를 하게 되면 그 지상에서도 여러 방향에서 로켓이 잘 올라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그런 사진들을 찍게 되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고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사진 얼핏 보면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로켓 발사 장면처럼 보일 텐데요. 고흥 같아요. 그렇죠. 이 사진의 왼쪽 구석을 잘 보세요. 왼쪽 구석에 뭐가 있나요? 지금 점 같은 게 하나 저거 말씀하시는 건가? 점 같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익숙한 무언가의 실루엣이 보일 겁니다. 저게 실루엣입니까? 네. 확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확대 사진이 있나? 뭐가 보이시나요? 개구리가 이렇게 사지를 펴고 있는 자세 아닌가?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근처에 살고 있던 아마 개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이제 로켓이 힘차게 발사되면서 그 여파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제 개구리 한 마리가 튕겨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도 그 개구리가 날아가던 순간 그 밝은 그 로켓의 화염을 배경으로 저 개구리의 실루엣이 찍히게 된 거죠. 진짜 개구리였을 줄이야. 네, 저 개구리의 생사는 나사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되게 유명한 개구리겠네요. 예, 그렇죠. 정말 우연하게 찍힌 몇 안 되는. 역사상 가장 높이 도약한 개구리일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디 살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게 포인트였구만. 예. 개구리 중사 캐로로가
저 때부터 우주에서 제가 알기로 그 개구리 중사 캐롤로도 아마 우주에서 온 개구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재미있는 사진도 있고요. 이번에는 달로 간 가족 사진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 아폴로 미션이 쭉 이어지면서 네. 이제 우주인들이 달 표면에 되게 다양한 것을 남기고 오게 되는데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달 우주인들이 두고 왔던 사진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만약에 우리 이강민 NC님께서 달에 가게 되신다면 예. 달에 특별한 기념품을 두고 올 수 있다고 할 때 네. 어떤 걸 두고 오고 싶으신가요? 저는 당연히 뭐 날마다 우주 한 조각 가서 이제 꽂고 와야죠. 예. 읽지 않으시고요. 1년치 읽고 저 꽂고 오죠. 예. 근데 저기 가족 사진을 챙겨간 사람이 있었구나. 예, 맞습니다. 그 아폴로 16호 미션 때 우주인 찰리 듀크라는 사람이 그 당시 자신의 가족 사진을 이제 두고 옵니다. 그래서 그 지퍼락에 사진을 잘 동봉을 해가지고 아내, 자기 자신 그리고 두 아들 이 찍혀 있는 그 가족 사진을 하나 두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이제 역사상 가장 높은 곳에 걸려 있는 가족 사진이 된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찰리 듀크의 가족들과 후손들은 하늘에 떠 있는 달만 보면 그 찰리 듀크의 가족 사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로맨틱한 이제 그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게 아마 아직까지도 찰리 듀크의 가족 사진이 무사히 남아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일단 높은 확률로 달엔 대기권이 없다 보니까 계속 운석이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지구처럼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운석이 타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운석 충돌 순간 그 가족 사진이 날아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설령 운 좋게 운석 충돌을 피했다 하더라도 그 달엔 또 자기장이 없잖아요. 그럼 굉장히 강렬한 태양의 방사선, 태양풍이 그대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오래된 사진 같은 거 보면 태양빛에 오랫동안 노출됐을 때 색깔이 하얗게 다 타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찰리 듀크의 가족 사진도 지금은 그냥 하얗게 다 색이 바라진 상태일 겁니다. 그렇구나. 그분도 뭐 그걸 몰랐을 리는 없을 테고 다만 저 가족 사진이 달 표면에 있는 저 사진을 남긴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죠. 더불어서 이 날마다 우주 한 조각에 그 저 찰리 듀크의 가족 사진 말고 또 몇 가지 재밌는 아폴로 우주인들이 남기고 온 여러 물건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잠깐 생각나는 거 하나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폴 반 호이 동크라고 하는 네덜란드 분인가? 아마 그쪽 계열일 겁니다. 그 아티스트가 친분이 있었던 아폴로 우주인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나사 몰래 두고 온 예술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예술 작품이요? 그래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 알루미늄으로 만든 작은 우주인 조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그다음에 아폴로 미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시 희생됐던 우주인들의 이름이 새겨진 그 명패를 같이 이제 두고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이름이 Fallen Astronaut, 그래서 약간 그 희생된 우주인이란 제목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우주인들의 희생을 기리는 나름의 예술 작품을 이제 달에다가 두고 와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 그 이야기만 보면 되게 로맨틱하고 아름답지만 반전이 있나? 약간 반전이 있습니다. 뭐죠? 일단 첫 번째 반전은 이게 사실 문제가 좀 되었던 게 그 나사 우주인들이 우주선에 싣고 가는 모든 물건은 무조건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고하지 않고 몰래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밀반입. 그렇죠. 밀반입이 되어서 이게 되게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중량이 무거워도 엔진이 필요한 엔진의 양이 달라지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었고 또 그 아티스트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왜요? 나중에 이 그 예술 작품이 달에 갔다 왔다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유명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호이동크가 약간 돈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달에 갔던 알루미늄 인형의 레플리카를 만들어서 이제 이거를 판매했어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좀 시끄러웠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인간적인 면모가 담긴 사진도 책에 실려 있나 봐요. 자, 이제 마지막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한때 태양계 식구였던 명왕성, 그리고 뭐 여전히 식구로 남아있는 화성에서 포착된 장면들이라고 하는데 명왕성부터 볼까요? 뉴 호라이즌스가 명왕성 그림자 영역에서 찍은 대기라고 하는데 시커먼 이제 우주 공간에 그냥 파란색 링 하나
이렇게 보이는. 맞습니다. 예. 사실 저는 그 명왕성을 탐사했던 뉴 호라이즌스 탐사 사진을 많이 이야기를 할 때 실제 그 디테일한 명왕성 표면 사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진이 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죠? 어떤 이게 면에서? 어떤 사진이냐면 태양을 가리고 있는 명왕성의 실루엣을 그 태양을 등지고 있는 명왕성의 그림자 속을 통과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기 명왕성의 실루엣이군요. 예, 그래서 이걸 왜 찍었냐면 명왕성에도 대기권이 있을까 없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태양 앞을 명왕성이 가리고 지나갈 때 그 명왕성 가장자리에서 뿌옇게 보이는 그 대기의 존재를 촬영을 한 거죠. 대기가 있음을 밝혀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명왕성에도. 그래서 잘 보시면 명왕성 대기 하늘도 되게 푸르스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명왕성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메테인이나 질소 같은 성분 때문에 저런 푸른 빛을 띠게 되는 거고요. 이 사진의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명왕성을 향해서 탐사선이 날아갈 때부터 이걸 계획을 짠 거예요. 저 사진을 찍겠다. 네. 그래서 저걸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탐사선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봤을 때 태양 앞으로 명왕성이 싹 가리고 지나가는 그 각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수준으로. 그게 진짜 찰나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엄청 먼 거리에 떨어진 명왕성을 향해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주 먼 거리에서 바늘구멍만한 그 타겟을 향해서 날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엔지니어링의 그 어떤 진수를 보여주는 정말 대단한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엔지니어 선배가 지금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보고 있고요. 다음 사진 또 있나요? 저 사진은 뭔가요? 이제 이거는 그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 동안 그 아까 소개해드렸던 뉴 호라이즌스가 쭉 명왕성 근처를 훑고 지나가면서 촬영한 그 명왕성 표면의 모습인데요. 사실 되게 그 뉴 호라이즌스가 좀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명왕성까지 거리가 되게 멀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뉴 호라이즌스 탐사 로봇을 보낼 때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두 가지의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죠? 이제 너무 거리가 머니까 명왕성은 자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가기 어려운 명왕성에 날아가는 김에 계속 명왕성 주변에 머무르는 방식으로 궤도선을 보낼지 아니면 명왕성까지 최대한 빠르게 탐사선을 그냥 날려보낼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왕성 주변에 머무르는 방식으로 만들려면 명왕성 근처에 다다랐을 때 속도를 다시 줄여야 돼요. 그래야 명왕성 중력에 붙잡혀서 계속 머무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겠네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가다가 속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명왕성까지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배로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운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천천히 가야 돼서. 그런데 20년 기다리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30살에 이걸 발사했는데 도착할 때가 되면 이제 거의 50살 돼서 도착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 일주일도 못 기다려서 막 색칠하고 그랬던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거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머무르는 거는 포기하고 최대한 빨리 가자 이걸로 선택합니다. 물론 그래봤자 10년 걸렸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10년 날아가서 하루 명왕성 곁에 머무르다가 날아갔습니다. 정말 짧은 만남을 한 건데요. 그 짧은 만남을 가지는 동안에 그 명왕성 표면을 최대한 쭉 촬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의 일부입니다. 훑고 가면서 저렇게 딱 포착을 했군요. 10년의 기다림이 들어간 근데 결과물. 이 사진을 확대하면 여기도 되게 재밌는 사진이 하나 담겨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번엔 그냥 뭐 모래사장 같은데요. 하얀 모래. 약간 뱀의 비늘 같은 지글지글한 그 표면 위에 뭐 작은 게 하나 기어가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저 지금 사진의 가운데에 있는 검정색 말하는. 맞습니다. 저기 기어가는 거예요? 약간 달팽이처럼 보이지 않나요? 듣고 보니까 달팽이 같아요. 그래서 약간 천문학자들이 명왕성에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다. 외계 달팽이가 저기 살고 있다. 이렇게 농담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냥 농담인 거죠? 그냥 저건 지형일 텐데 이제 우연하게 이제 그 외형이 그 달팽이를 닮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개똥 사진이 포착된 적이 이건 무슨 얘기죠? 개똥? 뉴 호라이즌스가 역시 지금 명왕성의 표면이라고 하는데요. 저기도 이제 그 명왕성의 넓은 평야 중에 스푸트니크 평야라고 이름이 지어진 곳이 있는데요. 이제 그 일대에서 우연하게 그 얼음 산맥이 약간 위에서 봤을 때 그
은가 같이 생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게 실제로 엄청 큰 거죠? 예, 맞습니다. 얼음 산맥인데 예. 저기 작게 보여서 누가 이제 배변 봉투 안 들고 갔다가 예. 남긴 은가처럼 나왔다. 예. 그렇고요. 감자탕 뼈다귀 사진이라고 저희 에디터가 해석한 사진도 있다는데 이건 화성이네요. 아, 예. 예. 이 화성 사진도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요. 예. 그 되게 이상한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화성 탐사선들이 찍은 네. 그 날것의 이미지들이 사실 모든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나사에서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진 아카이브만 구경하는 엄청난 그 덕후분들이 계세요. 아, 예.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취미가 뭐냐면 예. 화성 탐사 로봇들이 찍은 사진 중에 약간 뭔가 이상한 게 찍혀 있는 사진들을 발굴해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무슨 주장을 하냐면 예. 뭐 예를 들면 가끔씩 뭐 숟가락 모양의 돌멩이가 발견되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아니면 버락 오바마 같이 생긴 돌멩이가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어... 화성에 외계인이 살고 있다. 아니면 오래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화성에 살다가 지구로 이주한 거다. 스토리텔링을 하는 약간 이런 음모론 비슷한 이야기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사진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저 사진은 근데 진짜 선사시대 유적 같아요. 보시면 네. 진짜 그 감자탕 뼈다귀 같은 강아지 뼈다귀 같은 거 보이실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저것도 이제 유명한 그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그 화성에 살고 있던 동물의 뼈다. 아. 뼈 화석이 저기 발견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이분들은 농담 아닌 거죠? 되게 진지하시고. 진지하게 음모론. 예. 물론 이제 화성에는 저런 뼈가 있을 만한 생명체가 없었을 텐데 이제 되게 재밌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사진인 거죠. 무조건 없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뭐 정말 우리가 화성 땅을 파다 보면 예. 진짜 저런 화석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미생물은 모르겠지만 저런 거대한 뼈가 있는 생명체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냥 뭐 돌이나 뭐 이런 거겠죠?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장만 더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방금은 그 오래 전에 화성에 생명체가 살았을지 모른다는 화석이었다면 네. 아직까지도 외계인이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증거 사진도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어떤 네. 사진이죠? 외계인이 화성 탐사선 주변에서 몰래 젤리 도넛을 먹다가 조각을 흘렸어요. 자, 저기 왼쪽 하단에 있는 거를 지금 도넛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도넛처럼 생기긴 했다는데. 진짜 그 블루베리 잼이 들어간 예. 또 주변에 하얀 설탕가루가 묻어있는 젤리 도넛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마도 이게 큐리오시티 탐사 로봇이 찍은 사진인데요. 네. 이게 유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제가 사진 한 장만 보여드리고 있지만 며칠 사이 간격을 두고 똑같은 지역을 찍은 사진이 두 장 있습니다. 아, 예. 근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젤리 도넛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근데 예. 며칠 사이에 젤리 도넛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음모론자들이 이 탐사 로봇 옆에서 예. 사진 안 찍히려고 옆에 이렇게 피해 있으면서 외계인이 먹다 흘린 조각이다. 외계인 아니면 저기 맷 데이먼이 지금 마스에서. 예. 근데 이제 아마 저게 뭘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그 큐리오시티가 이제 탱크 같이 레일이 깔려 있는 바퀴로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그 바퀴가 우연히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하나 밟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돌멩이 중에 그게 깨지면서 파편이 하나 튕겨 날아가는 튀었다. 걸로 보이는데 우연하게 또 색깔이 하필이면 예. 보라색에 하얀 설탕 묻어 있는 색깔이어가지고 이제 더 유명한 그 젤리 도넛이라고 불리는 사진입니다. 예. 우주라는 게 또 정확하게 해석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상상력이 곁들여질 때 더 재밌게 감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저렇게 오늘 본 사진들처럼 인류가 그동안 포착한 우주의 엄청 기념비적인 사진들이 많을 텐데 그중에 365장을 엄선해서 날마다 한 장씩 보시라. 날마다 우주 한 조각을 쓰신 우주먼지 지웅배 박사와 함께 낭만적인 우주 감상회 한번 해봤습니다. 원재님, 책 5권 이벤트 도서 감사드리고 네. 예. 신간 축하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